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유럽에서 키예프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폴란드도 망조입니다. 폴란드 매체 니잘레진이 제닉 폴리티치니는 그동안 키예프에 대한 지원으로 폴란드가 휘청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실에 따르면 폴란드는 GDP 대비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원조의 규모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GDP의 4.2%를 난민을 돕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 지원은 140억 질로티, 32억 3천만 유로를 넘었습니다. 독일의 킬 연구소는 폴란드의 총 지원액이 50억 유로에 달했다고 추산했으며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군사 지원 규모에서 폴란드는 7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킬 연구소의 추산에는 폴란드 영토 내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전달된 지원은 빠졌으며 우크라이나에 전달된 직접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그저 미친놈의 국가입니다. 또 폴란드는 러시아 에너지와 단절하기로 하는 바람에 전기료도 급등했습니다. 2024년까지 폴란드 시민의 전기 비용은 70% 이상 급상승했습니다. 폴란드는 특수 군사작전 발동 이래 꾸준히 강경한 반러시아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바르샤바는 유럽, 미국의 동맹국들과 모스크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러시아를 약화시키지 못했고 대신 폴란드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안겨 잠재적 붕괴로 몰고 갔습니다. 일반 대중도 전기료 상승으로 고통을 겪었지만 산업계도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약화돼 일부 사업자는 폐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파산이 줄을 이었습니다. 2022년 3분기 폴란드 기업 69개가 파산을 신청했지만 2024년 같은 기간에는 그 수가 104개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반전될 기미가 없습니다. 2025년 1월 폴란드는 유럽연합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되면서 브라셀은 바르샤바가 더 엄격한 테러 제재에 나서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 내부에서는 여론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제닉 폴리티치니의 크레머 같은 정치 분석가는 테러 제재에 대한 폴란드의 헌신은 폴란드의 경제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과 정의당 소속의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는 시팩에서 트럼프의 눈도장을 찍기 위해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는 DC 근처 메릴랜드주 내셔널 하버에 있는 게일로드 국립 컨벤션 센터에서 트럼프와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1시간 반을 기다린 끝에 불과 10분 동안만 트럼프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그를 복도에 서서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을 강력한 동맹으로 믿고 있었던 폴란드인들은 분노했습니다. 두다와 같은 법과 정의당 소속인 전 외무장관 야체크 차프토비치도 안제이 두다의 방미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와 친한 두다는 트럼프가 젤렌스키에 대해 언급했는지는 함구하면서 트럼프가 경제적 유대관계를 포함해 우크라이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는 엉뚱한 인상평을 늘어났습니다. 안제이 두다는 시팩에 참석해 동맹으로서 폴란드를 트럼프에게 부각시키려 했지만 사실상의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나마 폴란드에서는 법과 정의당이 브라셀의 PC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정당이기 때문에 두다가 얼굴을 디민 것입니다. 두다는 트럼프와 폴란드 주둔 미군 병력을 증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트럼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독일의 람슈타인 기지는 남겨둘 계획이지만 1990년 이후 나토의 동진에 따라 배치된 동유럽과 발틱 국가의 미군 기지를 철수한다는 설도 퍼답니다. 푸틴 대통령이 특수군사작전 바로 직전해인 2021년 말 집단 서방에 내린 최후 통첩을 들어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러시아 정치 분석가들은 트럼프가 두다에게 10분을 할애한 것을 두고 그가 벨라루시의 자칭 대통령 스베틀라나 찌하노프스카야와 같은 반열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조 바이든이 찌하노프스카야를 만나는데 할애한 시간이 10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에 있어서 두다의 10분 면담은 상당한 평판 타격입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독일을 대체하려 하고 있는데
트럼프에게 찬밥 취급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폴란드는 좀 대통령인 안제이 두다는 민족주의자, 총리인 도널드 투스크는 유럽연합의 변태 어젠다를 추구하는 글로벌리스트입니다. 둘 다 지독한 러소포브입니다. 그런데 서로들 피터지게 싸웁니다. 폴란드는 독일의 점진적 쇠퇴를 배경으로 자기네가 러시아를 저지하는 유럽의 맹주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 선두에 선 인물은 바로 도널드 투스크 내각의 외무장관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입니다. 언론인 출신인 그는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 일원이었고 하버드대 유럽연구센터의 수석 연구원도 지냈습니다. 그는 콘디 라이스, 힐러리 클린턴과도 친합니다. 시코르스키는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면서 영국 시민권도 취득했지만 폴란드 국방장관에 취임하면서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또 그의 부인은 미국인 저널리스트자 혐러 역사가 아펠바움입니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의 정체성은 미국 내지 영국입니다. 그런 자가 현재 폴란드 외무장관입니다. 그는 특수군사작전이 발발하자 당시 여당인 법과 정의당이 우크라이나 분할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두다 정권과 대판 싸웠습니다. 그는 또 노르드 스트림을 두고 현대판 몰로토프 리펜트로프 협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노르드 스트림이 파괴되자 잘 됐다고 열광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유럽 의회 의원으로서 부패 스캔들에도 연루됐습니다. 2023년 2월 법과 정의당 의원 타르진스키는 시코르스키가 매년 UAE로부터 10만 달러가 넘는 재정 지원을 받아왔다고 비난했습니다. 시코르스키는 유럽 의회의 다양한 투표에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익을 위해 로비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는 앵글로색슨의 정체성을 가진 무늬만 폴란드인으로 바르샤바 지배계층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가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정치가 서 있던 지각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러시아 혐오 유엔 총회 결의안에 대한 투표에서 단일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러시아 혐오 결의안 초안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을 제외한 집단 서방 52개국이 제출했는데 93개국이 찬성, 러시아, 미국, 벨라루시, 헝가리, 북한 등 18개국이 반대, 인도, 중국 등 65개국이 기권했습니다. 미국이 여기서 반대표를 던진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영토 취득을 불법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트럼프의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을 1991년으로 되돌리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유엔 총회 투표는 수적으로 유리한 런던과 파리, 스톡홀름 그리고 다른 유럽의 수도에서 워싱턴을 향한 또 다른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표결을 2022년 3월과 비교해보면 러시아의 완승입니다. 당시는 141개국이 유사한 결의안의 투표에 불과 5개국이 반대표를 던졌고 35개국이 기권했습니다. 추세는 명확합니다. 반대국이 5개국에서 18개국, 기권이 35개국에서 65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이 러시아와 한편이 됐습니다.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평화 공식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 젤렌스키의 최후의 꼼수이자 발악이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 문서가 유엔 총회에서 역대 최저치의 지지를 받았다면서 미국조차도 지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왜곡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주 유엔대사 황준국은 여러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의 지형이 달라진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미국조차도 러시아, 북한 편에 섰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조태열부터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 큰 반전은 유엔 안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이라는 표현을 없애고 갈등을 신속하게 종식시킬 것을 촉구하는 미국이 기초한 결의안이 10대 0으로 승인됐습니다. 15개국으로 구성된 이 사회에서 10개국이 이를 채택했고 5개국은 기권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러시아 유엔 대표는 이 결의안을 환영하면서 우크라이나 갈등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건설적인 변화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은 이번엔 미국 편에 서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문화일보 사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북 야합이 강화된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은 고육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주도의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사업 참여, 미북 협상 시 한국 패싱 차단 등을 염두에 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팩트는 러시아, 북한의 밀착은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인 키예프 지원이 초래한 것인데 그런 부분은 쏙 뺐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복구 사업에 미국이 참여할 가능성은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혐오 감정을 부추기면서 키예프를 지원해온 한국이 미국에 묻어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에 참여한다는 게 코미디입니다. 또 미북 협상 시 한국 패싱은 트럼프의 행동 패턴을 봤을 때 정해진 수순입니다. 저런 것들을 염두에 둬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간 이슈라는 입장을 보인다고 했는데 이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금 한국의 의견은 윤석열의 뻘짓으로 고립된 상태라 사실상 카드가 없습니다. 문화일보는 러시아가 핵미사일 기술 제공 등으로 한국 안보를 더 위협할 가능성에 대비해 자유진영 외교를 강화하고 억지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죄다 공허한 소리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한편이 되는데 자유진영이 어디인지 아리송합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 중국, 미국은 우크라이나 안건에 관해 하나가 됐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이 대세에 따라야 합니다. 러시아가 침략국인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6.25를 생각하면서 자꾸 우크라이나 상황에 가져다 붙이려 합니다. 6.25 때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도와줬으니 이제 우리가 키예프를 도와야 한다는 머저리 같은 생각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6.25와 비슷하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삼 이사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웠다는 일부 대학 교수도 그런 황당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은 2022년이 아니라 2014년에 시작된 것입니다. 키예프 정권이 나토 가입에 헛꿈을 꾸면서 돈바스의 러시아계를 학살하는 도발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예방전쟁을 벌인 게 특수군사작전입니다. 그런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젤렌스키가 분투하고 있다면서 젤렌스키를 이승만 대통령과 비교하는 넉나간 대학 교수도 있다는 사실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비싼 등록금 내고 그런 교수의 수업을 듣는 게 한국 대학 교육의 수준입니다. 이제 6.25 때 그 유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뀐지도 모르고 헛소리를 하는 식자들이 한국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입을 다무는 게 애국 애족하는 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의 에마뉴엘 마크롱을 만난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자신을 큰 존경으로 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백악관에 오기 전까지는 미러간 전혀 소통이 없었다면서 푸틴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가 자신을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에 따르면 푸틴은 우크라이나 갈등을 종식시키고 워싱턴과 모스크바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거래를 하고 매우 긍정적인 방식으로 러시아를 이끄는 것이 이롭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거래를 하며 인생 전체가 거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거래를 원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분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면에서 푸틴 대통령은 천재적인 승부사입니다. 돈바스 노보로시아 지역 히토류체굴에 미국의 투자를 권했습니다. 이는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러시아 정치학자 파벨 다닐리는 노보로시아 광물자원 개발에 관해 미국과 진지하게 합의한다는 것은 미국이 러시아의 영토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이 여기에 투자하면 다른 나라의 공격이나 사보타지를 저지하는 안전판 역할도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역의 히토류 매장량이 얼마나 될지는 자신도 잘 모르겠다면서 미국에 대해 크게 보라고 충고했습니다. 러시아 본토가 우크라이나보다 히토류 매장량이 더 많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부의 무르만스크, 코카서스, 까바르지노 발카리아, 극동, 이르쿠츠크 지역, 야쿠치아,
투바도 유명한 히토류 매장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히토류 채굴이 매우 자본 집약적인 투자라면서 미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 파트너와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의 이러한 행보는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중국은 히토류 채굴 개발의 선두주자입니다. 때문에 러시아와의 협력을 다소 꺼리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중 간 히토류 경쟁을 지혜롭게 이용해 트럼프의 투자 욕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